네, 여러분들 오늘은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여기 수원까지 했죠. 오늘은 연분 36쪽에 연분 얘기를 할게요. 연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해수 연분이라는 거는 직관적으로 봤을 때 연분, 이거 얼마만큼 짠지 이런 얘기를 보는 거잖아요. 뭐 짠 정도. 연분이 높다. 이거 짜네. 연분이 낮네. 이거 안 짜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염분이라는 거는 해수 1kg 속에 녹아있는 염류의 총량으로 단위는 PSU라는 단위를 씁니다. 이거 한번 볼게요. 염분이라는 거는 뭐냐면 해수 1kg, 선생님이 해수 1kg을 딱 떴어요. 떠가지고 여기 안에 염류가 얼마 있는지 그람으로 따져보는 게 염분이에요. 염분. 단위는 PSU 단위죠. 자, 이때 여기 염류라는 거는 바닷물에 녹아 있는 것들, 바닷물에 녹아 있는 것. 예를 들면 뭐 나트륨, 염소, 또 뭐 있어요? 칼륨, 칼슘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염류라고 불러. 바닷물에 녹아 있는 걸 통틀어 가지고 염류라고 말을 해요. 염분이라는 거는 이 1kg을 떴어. 선생님이 물을 1kg 이렇게 떠왔어. 물 1kg. 여기 안에 염류가 얼마만큼 녹아 있는지를 보는 게 염분입니다. 됐죠? 염분. 그러니까 짜다 안 짜다의 개념이라기보다는 바닷물 안에 얼마만큼 녹아 있는지를 보는 게 염분의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요. 단위는 PSU라는 단위를 써요. PSU. 자, 밑에 한번 볼게요. 전 세계 해수의 평균 염분은 약 35 PSU입니다. 전 세계 바다 평균 내봤을 때 35 PSU 정도 돼요. 자, 두 번째 화살표. 표충 염분은 강수량과 증발량, 결빙과 해빙, 담수의 유입 등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다. 그러니까 항상 고정적인 건 아니고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비가 많이 내리는지, 아니면 증발이 많이 일어나는지, 얼음이 어는지 녹는지, 그리고 담수가 유입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염분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밑에 더 자세히 볼게요. 자, 괄호 쳐 있는 거 한번 볼게요. 밑에 보면 여기 있죠. 염분비 일정의 법칙. 자, 염분은 장소나 계절에 따라 다르지만 해수에 녹아있는 주요 염류의 질량비는 항상 일정하다고 보는 게 염분비 일정의 법칙입니다. 염분비 일정의 법칙 한번 볼게요. 염분비 일정의 법칙. 어떤 말이냐면 태평양이라는 바다가 여기 있다고 봅시다. 태평양 있고, 그리고 뭐 대서양이라는 바다가 있어요. 그리고 염분 여기 측정해 보니까 예를 들면 이거는 그냥 선생님 마음대로 적는 거야. 태평양은 35 PSU고요. 대서양은 뭐 33 PSU야. 그럼 둘이 염분이 다르죠? 염분은 누가 더 높냐면 태평양이 더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자, 여기 안에 염분 안에 녹아 있는 염류를 봤어요. 염류. 뭐가 녹아 있는지를 봤더니 나트륨 있고, 잠시만. 좀 밑으로. 나트륨 있고, 염소 있고, 뭐 칼륨 있고, 칼슘 있고 등등등 있는데 나트륨이 3만큼 들어있고, 뭐 염소는 2, 칼슘 1, 칼륨 1, 칼슘 1 이렇게 들어있다고 봅시다. 그리고 대서양을 봤더니 다시 할게. 대서양이 3, 2, 1, 1 하자. 태평양을 봤더니 태평양에는 6, 4, 2, 2가 있는 거죠. 자, 이걸 보니까 이게 지금 3대 2대 1대 1의 비율을 가지면 위에 것도 똑같죠? 3대 2대 1대 1. 염분비 일정의 법칙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염분은 다르지만 주요 염분비가 일정하다. 들어있는 염류의 비가 일정하다라고 보는 게 염분비 일정의 법칙입니다. 여기는 3대 2대 1대 1 이렇게 염분은 다르지만 3대 2대 1대 1 이렇게 일치한다는 거지. 이게 염분비 일정의 법칙. 네, 그리고 이제 밑에 걸 한번 볼게요. 자, 1번, 2번, 3번, 4번 나와 있는데 이거는 염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어떤 것들이 염분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는 겁니다. 자, 일단 이거 하기 전에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미리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걸 설명해 줄게.
미안. 잠시 선생님 수업을 끊었어. 다시 얘기할게요. 염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요소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미리 해야 되는 거 알려줄게요. 여러분들은 끊기는 거 느껴졌나? 하여튼, 네. 세상에는 물이 두 종류가 있어요. 짠물, 안 짠물. 짠물. 이제 짠물이라고 하면 안 되고, 이제 염분이 높은 물, 낮은 물 이렇게 하긴 해야 되지만, 직관적으로 봤을 때, 짠물, 안 짠물 해봅시다. 짠물은 뭐냐면, 바닷물이에요. 해수 짜죠. 근데, 안 짠물은 담수라고 해요. 담수. 안 짠물. 빗물 먹어봤죠? 살면서 한 번쯤 먹어봤을 거야. 빗물. 안 짠물이죠. 그런 것들을 담수에 해당돼요. 강물, 또 뭐 있죠? 네. 얼음 녹은 물? 이것도 써도 되나? 이런 것들. 이거 우리 담수라고 얘기를 담수. 그래서 바닷물이 많다. 이거 짠물이다. 그러면 뭐 담수가 많다. 이거 안 짠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지금 결과적으로 이게 염분이 높은 거고요. 이게 염분이 높은 거, 이게 염분이 낮은 거. 자, 이러고 나서 볼게요. 됐죠? 짠물, 안 짠물. 잘 생각해 봅시다. 그 수업하다가 한 명이 정지해줘. 필기할 거 있으면. 자, 여기 봅시다. 첫 번째, 증발량과 강수량을 비교합니다. 증발량과 강수량. 자, 증발이 많이 일어나면 말 그대로 H2O가 날아가니까 짜지겠죠, 짜지. 짠물이 돼요, 짠물. 강수량은 안 짠물이죠, 안 짠물. 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다. 미안, 우리 이렇게 하지 말자. 미안, 다시 할게. 미안해. 이렇게 하지 말자. 이거 지우고 미안 이렇게 합시다. 염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1번 여기다 그냥 따로 할게. 강수량과 증발량이에요. 증발량. 당연히 강수량이 증발량보다 많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증발하는 것보다 비가 많이 내려. 자, 비 뭐죠? 비 아까 말한 것처럼 담수야, 담수. 담수가 많다는 거는 염분이 내려가겠죠. 염분이 떨어져요. 비가 많이 오면 염분이 떨어집니다. 반대로 강수량보다 증발하는 게 더 많다? 염분이 당연히 올라가겠죠. 염분이 올라가죠. 첫 번째 강수량 증발량이고, 두 번째 담수의 유입입니다. 담수의 유입. 잠시만. 오케이. 담수유입 먼저. 미안해. 선생님 마음이 급해가지고 담수유입 말고 결빙 해빙부터 이렇게 결빙 해빙. 이거는 얼음인데 얼음을 얘기하는 건데 첫 번째 결빙이 많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얼음이 많이 생긴다라고 하면 볼게요. 예를 들면 여기에 물이 있어요. 여기에 물이 있고 바닷물을 선생님 떠왔다고 생각해볼게. 다시. 이렇게 돼 있고 바닷물이 여기 있어. 짠물이 들어있어. 짠물이 여기. 자, 근데 이게 얼었어요. 얼어가지고 위에 일부분이 이렇게 얼어버렸어요. 자, 그러면 얼음이 된 이거는 짠 얼음일까요? 안 짠 얼음일까요? 짠 얼음일까? 안 짠 얼음일까? 이거는 안 짠 얼음이 돼요. 얼음은 물에서 얼음으로 얼 때는 가지고 있는 염류를 다 빼내고 순수한 H2O로만 만들어져요. 순수한 H2O로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닷물을, 소금물을 집에서 얼려봐요. 그러면 안 되겠지. 미안. 옆에 바닷물이 있어야 되는데 소금물은 그냥 다 얼어버리겠죠. 그렇게 안 되고 이 바닷물을 따져봤을 때 그 집에 냉장고에서 얼리는 거는 주변에 다른 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물 중에 일부분만 얼어야 되는데 그거는 다 얼어버리니까 그건 안 되고, 바닷물을 예로 들게. 바닷물에서 일부분만 얼었어요. 근데 그 얼음은 H2O로만 구성이 됩니다. 나머지는 다 밖으로 빠져나가요. 나머지 뭐 Na 그리고 염소, 칼륨, 칼슘 이런 거 다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순수한 얼음으로 구성된다. 순수한 H2O로만 구성됩니다. 그래서 결빙이 많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냐면 주변 바다에
염분이 올라가겠죠. 왜냐? 바닷물 중에 H2O만 떼갔으니까 주변 바닷물의 염분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지. 두 번째, 해빙이에요, 해빙. 자, 해빙이 많이 일어난다. 자, 원래 얼음이었는데, 원래 선생님이 아까 말한 이거였어. 이 얼음이었어요. 근데 얘가 이제 녹았어. 바닷물에 H2O가 들어오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염분이? 주변 바다의 염분이 내려가겠죠. H2O가 지금 공급된 거니까 바닷물 입장에서는 덜 짜지겠죠. 공급이 되는 거지. 그래서 염분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됐죠? 그리고 세 번째 하나 더 할게요. 세 번째는 담수 유입입니다. 담수 유입. 여기서 말하는 담수라는 거는 비도 되고 보통은 강물 얘기를 해요. 강물 얘기를 주로 많이 합니다. 담수 유입이 많이 된다. 유입이 커요. 담수 유입이 크다는 거는 짠물에 H2O가 많이 들어오는 거죠. 안 짠 물이 많이 들어오니까 희석되는 거잖아요. 염분이 떨어져야 돼요. 염분이 떨어져야 된다. 됐죠? 정리하면 여기까지. 그 위에 이제 좀 줄글러 적어놨는데 정리하면 이 세 가지로 크게 보일 수 있어요. 위에 거 한번 보면서 정리 한번 해봅시다. 여기 다시 돌아와서 다시 할게. 이거 첫 번째,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다. 염분이 올라가겠죠. 여기는 어떤 지역이냐면 중위도예요. 중위도 지역은 그래요. 중위도는 적도 그리고 중위도, 고위도 이렇게 따져봤을 때, 예를 들면 지구가 이렇게 있을 때 뭐 이쯤이 적도야. 적도 뭐 이쯤이 뭐 중위도, 이쯤이 뭐 고위도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생각 한번 해봐요. 적도는 태양 에너지가 많이 들어오니까 증발량이 높을 것 같죠. 근데 실제로는 증발량이 높긴 하지만 그거보다 강수량이 더 많이 와요. 비가 더 많이 오는 지역이 적도야. 오히려 중위도 같은 경우는 태양 에너지는 적도보다 적게 들어오지만 거기는 기본적으로 증발이 잘 일어나는 지역이에요. 그거는 나중에 대기 대순환할 때 우리가 자세히 배울 건데 여기서는 이 정도만 봅시다. 보면 증발량이랑 강수량 비교했을 때 강수량이 많은 지역은 적도야. 적도.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했던 여기 중위도랑 여기는 적도랑 비교했을 때 적도가 강수량이 더 많다. 적도는 증발량보다 강수량이 더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염분이 떨어져요. 염분이 낮아. 중위도랑 적도 중에 누가 염분이 높아요? 중위도가 높아. 적도는 낮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융해되는 지역과 결빙되는 지역. 여기서는 융해라고 적혀있는데 선생님이 저기서 해빙이라고 했죠. 해빙. 같은 말. 자, 융해되는 지역은 얼음이 녹아요. 바닷물 속으로 순수한 H2O가 많이 들어오죠. 염분이 떨어집니다. 결빙되는 지역은 주변에 있는 바닷물이 얼기 시작하는데 H2O만 얼어요. 그럼 주변 바닷물은 어떻게 돼? 염분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됐죠? 뭐 극지방은 증발량과 강수량 영향이 거의 없고 해빙으로 담수가 유입돼 표층 염분 비율이 낮다 적혀있는데 이거는 뭐 그때 문제 나오면 그때 보면 될 것 같아요. 3번, 육지에 담수가 흘러나오는 연안. 담수, 강물이 많이 흘러나오는 연안은 표층 염분이 낮죠. 강물이 많이 들어오면 염분이 낮아요. 그리고 계절적으로 봤을 때 비가 많이 와요. 비 뭐죠? 비도 담수야. 담수, 안짠물. 비가 많이 오면 염분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기 있는 거랑 아까 짠물 안짠물만 잘 구분을 하면 문제 푸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 위에 그래프를 한번 보죠. 그래프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증발량과 강수량을 비교해 놓은 건데 여기가 선생님 체크한 여기가 적도입니다. 적도. 그리고 이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중위도쯤 돼요. 중위도. 자, 두 개를 비교하면 어때요? 지금 얘가 증발량이거든? 얘가 증발량. 하여튼 뭐 증발량 이렇게 돼요. 보면 적도는 증발량보다 강수량이 더 많아요. 염분이 낮을 수밖에 없고 중위도는 어때? 중위도는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더 많아요. 그러니까 염분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걸 오른쪽으로 그래프로 바꿔놓은 거. 지금 중위도 지역은 높죠. 이거는 염분이 많다는 거고 적도는 낮죠. 이건 염분이 적다는 거 의미를 해요.
자, 밑으로 한번 볼게요. 이제는 밀도입니다. 밀도. 위에 거 한번 정리하고 밀도로 넘어갑시다. 오늘은 이거 용종기체까지는 해야 될 것 같아. 볼게요. 밀도. 자, 밀도라는 거는 수온, 염분, 수압에 따라 결정해야 된다. 이 바닷물이 무거운 바닷물인가 가벼운 바닷물인가는 이 세 가지 요인으로 결정됩니다. 밀도는 수온과 반비례하고요. 염분과 비례합니다. 밀도는 수온, 반비례, 염분, 비례.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수온과 염분이 비례한다는 말은 아니야.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해석해야 되는 거는 이렇게 따로, 그리고 이렇게 따로 봐야 돼. 각각 따로 보는 거야. 수온이랑 염분을 엮지 마세요. 물론 뒤에 관계가 나오긴 하지만 여기선 엮어서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 수압은 어떠냐? 수압은 사실 거의 영향 안 미친다. 그래서 거의 밀도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밀도의 영향을 제일 많이 미치는 게 수온, 그 다음 염분이 돼요. 여기 보면 수온 그래프가 나와 있고 밀도 그래프가 나와 있죠. 지금 둘이가 어때요? 거의 반비례죠. 물론 아닌 부분도 있긴 하지만 거의 반대야, 반대. 찬물은 무겁고 따뜻한 물은 가볍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그대로 생각하면 돼요. 이거는 그냥 넘어갑시다. 자, 수온 염분도 볼게요. 수온 염분도. 자, 수온 염분도는 수온과 염분과 그리고 밀도를 동시에 나타내는 그래프. 이 세 개를 하나의 그래프에 표시를 한 거죠. 여기 보면 해수의 밀도를 알 수 있으며 이 TS도, 그러니까 수온 염분도를 이용하면 밀도를 알 수 있고 해수의 특성을 이용하여 추정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성질이 다른 해수 덩어리는 쉽게 섞이지 않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그 특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특성 및 이동 추정에 유리하다. 예를 들면 어떤 물 한 덩이가 있어요. 물 한 덩이가. 거기에 염분이 얼마고 그리고 수온이 얼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얘는 아주 오랫동안 얘가 바닷속을 여행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렇다고 해서 얘가 잘 성질이 변하지 않아. 그래서 염분이 얼마네, 수온이 얼마네, 이거 가지고 얘가 지금 남극에서 왔구나, 얘가 대서양에서 왔구나, 이런 걸 추정할 수 있어요. 이 수온 염분도를 이용하면 할 수 있다 정도만 하고 이걸 해석하는 걸로 넘어갈게요. 바로 자, 첫 번째 일단은 이건 X축, Y축, 그리고 가운데 있는 곡선이 중요해. X축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염분이 커집니다. 됐죠? Y축은 위로 갈수록 수온이 커집니다. 됐죠? 그리고 이 안에를 잘 봐요. 그리고 이 선들이 여러 개 있는데, 선들. 곡선이죠, 곡선. 직선은 거의 없고 거의 곡선이야. 이거는 지금 다시 지울게. 이 안에 있는 선들은 밀도입니다. 밀도. 이건 밀도를 나타내요. 근데 밀도는 어떠냐? 밑으로 갈수록 커진다. 밑으로 갈수록 커지게 만들어 놨어요. 보면 1.0250인데 제 오른쪽 밑에 1.0290이죠. 오른쪽 밑으로 갈수록 커지게 만들어져 있어. 커지게. 잘 생각해 줘야 돼. 오른쪽 밑으로 갈수록 커지게 만들었어. 이거를 지금 여기는 숫자를 줬는데 숫자 안 주고도 물어볼 수 있는 거지. 여러분들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첫 번째, 해수의 수온은 누가 제일 높습니까? 여기 보면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어요. 누가 수온이 높아요? 수온은 위로 갈수록 높다고 했었죠? C가 높고 그 다음 B, 그 다음 A가 돼요. 두 번째, 염분은 어때요? 염분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져.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러면 C랑 B는 같죠? 근데 얘보다는 A가 적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세 번째는 밀도입니다. 밀도는 어떻게 해요? 오른쪽 밑으로 갈수록 커져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자, A랑 B는 같은 라인에 있네. A랑 B는 같은 라인. A랑 B는 같은 라인에 있네. 이거는 밀도가 같은 거예요. 같은 라인에 있으면 밀도가 같아. A랑 B는 같고요. C는 얘보다 작다. 됐죠, 여러분들? 하나만 더 해봅시다, 여러분들. 저기 선생님, 저 갈색깔 선을 이렇게 그을게, 다시. 이게 밀도야, 밀도. 근데 여기 A가 있고요. 여기 B가 있어. 이 두 개의 물이 섞이면 어떻게 되는지 봐. 이 두 개의 물이 섞이면, 우리 둘이가 섞이면 어떻게 되냐? 우리 둘이가 섞이면
B가 이만큼이고 A가 이만큼. 이게 A, B고 A가 밑에 X축으로 이거고 Y축은 B는 X축으로 이겁니다. 그래서 Y축을 먼저 볼게요. Y축을 보면 B와 A의 중간이 되겠죠. 이게 중간쯤이 이쯤에 이렇게 될 거고 이게 중간이고 그리고 X축의 A와 B 이거 중간쯤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다시 말해서 여기에 찍혀요. 여기 A와 B가 만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밀도는 A, B보다 커지는 거예요? 작아지는 거예요? 커지는 거죠. A, B는 밀도가 커지는 거죠. 왜냐? 여기서 이 선생님이 그은 이 파란 색깔 점은 이 다음 선을 이렇게 지나갈 거잖아. 이 다음 선을 이렇게. 지금 밑으로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밀도가 커졌다고 봐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밀도가 같은 두 물을 섞으면 밀도가 더 커진다. 이게 결론이에요. 밀도가 같은 두 물을 섞으면 밀도가 더 커진다. 이게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겁니다. 됐죠? 21분 했네. 이것까지만 하면 한 30분 하면 되지 않을까? 금방 말 끝나면 끝내줄게. 마지막 네 번째. 정지는 적절하게 하세요, 여러분들. 싸우지 말고. 자, 용존기체입니다. 용존기체. 색깔이. 용존기체. 바닷물에 녹아있는 기체를 보는 겁니다. 기체는 두 가지예요. 용존 산소, 용존 이산화탄소 두 개를 봅니다. 산소와 이산화탄소 두 개를 볼 거예요. 이 그래프, 오른쪽 밑에 있는 이 그래프를 볼게. 이 그래프가 중요하거든요. 자, 이게 Y축이 깊이, X축은 하나는 산소, 하나는 이산화탄소입니다, 여러분들. 자, 산소는, 자, 여기부터 잘 봐야 돼. 이게 산소입니다, 산소. 이게 산소. 그리고, 이게 이산화탄소야. 이게 이산화탄소. 자, 그럼 마치 이 그래프가 두 개 겹쳐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는, 이 그래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산소는 위에 있는 걸 따라가, 위에 있는 걸. 그러니까 1, 2, 3, 4, 5, 6을 따라가요. 근데 이산화탄소는 어때요? 밑에 있는 걸 따라가, 밑에 있는 거. 44, 46, 48, 50, 51을 따라간다고. 그러니까 둘이 구간이 달라요, 구간. 이거를 원래 구간대로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어. 깊이. 오른쪽으로 하면 1, 2, 3, 4, 5, 6, 딱딱딱딱. 44, 45, 46, 47 이렇게 그려주고요. 이렇게 그려주고 산소는 이렇게 그려져. 이게 산소야. 이산화탄소는 어디 그려줘야 돼요? 원래라면 여기 그려줘야 돼. 이게 이산화탄소야. 근데 이 두 개 그래프를 그냥 합치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로 합친 거지. 이 두 개는 엄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산소의 양이 많아요? 이산화탄소의 양이 많아요? 이렇게 하고 나면 산소의 양이 이산화탄소보다 더 많죠? 44, 여기 44, 45, 46 이렇게 되네요. 기본적으로 이산화탄소 양이 산소보다는 더 많습니다. 이산화탄소 산소가 더 많아요. 그래프를 하나로 합치면 마치 산소가 많아 보이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 잘해야 돼요. 산소는 X축이 1, 2, 3, 4, 5, 6이고요. 이산화탄소는 44, 45, 48, 50, 52야. 그래서 두 개의 그래프를 같이 그려져 있지만 따로 해석을 해줘야 돼요. 지울게 선생님 이거. 자, 볼게요. 첫 번째 포인트는 두 가지 볼 겁니다. 용존 산소량이 그래프가 있는데 이 두 가지 포인트. 첫 번째, 표층에 많은 이유. 용존 산소량이 표층 산소량이 많아요. 이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광합성. 두 번째, 대기로부터 공급이에요, 공급. 대기로부터 산소가 많이 녹아 들어와요, 산소가. 그래서 위쪽 대기로부터 이렇게 녹아 들어오지, 산소가.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수층의 산소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광합성 우리 배웠죠? 광합성 어때? 광합성은 이산화탄소를 산소로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산소 양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 둥둥 떠다니는 플랑크톤이 광합성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산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표층이 높아요. 표층이. 그리고 점점점 깊어질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떨어지다가 다시 이렇게 높아져요. 다시 이렇게 높아진다고. 이 이유는 바다 깊숙이 심해 해수가 흘러요. 심해 해수가 흘렀었다. 흐르기 때문. 자, 심해 해수는 한번 볼게요. 심해 해수는 자, 여러분들 바다가 표층부터 저기 깊숙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저 깊숙이 있는 물이 차가울 것 같아. 대기랑 맞닿아 있는 물이 차가울 것 같아. 저 깊숙이 있으면 차갑겠죠, 당연히. 태양이랑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얘는 찬물이야, 찬물. 찬물은 기본적으로 산소가 많이 녹아 있어요. 산소가 많이 녹아 있어요. 기체가 잘 녹아. 찬물은 기체가 많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산소가 많기 때문에 이 심해수가 흐르면서 저 깊숙이 이 깊은 바다에 얘가 산소를 공급해줘요. 산소 공급. 그래서 깊숙이 들어가도 산소가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산화탄소 볼게요. 이산화탄소. 얘는 포인트는 두 가지.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첫 번째 여기. 표층 CO2는 낮아요. 이거 왜 낮을까요? 광합성 때문이죠. 광합성은 CO2가 O2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O2는 많아지는데 CO2는 떨어지는 거지. 자연스럽게 표층에 광합성을 하면 이산화탄소는 떨어지고 산소는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됐죠? 그리고 두 번째 이거는 하지 맙시다. 선생님 따로 안 넣었으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거 선생님 정리 한번 하고 끝낼게요. 자, 용존산소 첫 번째 식물성 플랑크톤의 광합성과 대기로부터 산소 공급 때문에 표층에 산소가 많다고 했었죠. 두 번째, 심해에는 저 깊숙한 바다에는 찬 해수가 있어가지고 용존산소량이 약간 많다. 용존 이산화탄소 기본적으로 산소보다 기체 용해도가 높아. 기본적으로 산소보다 이산화탄소가 물에 잘 녹아요. 기본적으로 이산화탄소량이 용존산소보다 전체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어. 아까 말한 거 있죠? 아까 말한 거. 산소는 1, 2, 3, 4, 5, 6인데 이산화탄소는 44, 46, 48, 50인 이유. 기본적으로 이산화탄소가 물에 잘 녹는다. 그래서 양이 많을 수밖에 없어. 자, 밑에 거 볼게요. 표층에서는 광합성과 대기로부터 산소 공급 부족 등으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이산화탄소량이 적어요. 하지만 깊어질수록 많아진다. 표층에는 광합성으로 다 뺏겨버리는 거야, 이산화탄소를. 그래서 적을 수밖에 없는데 깊어질수록 이산화탄소하는 생명체들이 점점 광합성하는 생명체들이 적어지니까 깊어질수록 이산화탄소량은 많아질 수밖에 없다. 됐죠, 여러분? 여기까지. 쉽지 않은 거였는데 고생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여기까지 하면 딱 좋은데, 그죠? 근데 못하겠어, 그죠? 여기까지 여러분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